네, 윤 대통령 명운이 걸린 헌재 탄핵 심판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한편 특검법 협상과 경호처 수사 등 여야의 공방전도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 정홍임 전 의원과 배종우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헌재 탄핵 심판이 오는 14일부터 설 연휴를 제외하고는 주 2회씩 이제 진행이 됩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지가 주목이 되고 있었는데 앞서 저희가 조금 전 속보로도 전해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 측에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에 출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냈거든요. 첫 출석은 좀 어렵다고 봐야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고 14일은 출석을 못할 것 같고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헌재의 그 심리 기간 중에 출석은 언젠가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공수처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체포영장 집행에 상당히 민감한 것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은 지금 매주 2번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거의 강행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아도 심리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헌법재판소의 그 일정에 따라서 헌법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지금 저희가 앞서 일정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5차례 변론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서 2차례 변론 준비 기일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죄 철회나 기일, 일괄 지정 문제 등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입장을 밝혀왔는데 조금 전 속보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신변 안전 또 경호 문제까지 해결이 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첫 출석은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애초부터 예.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던진 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잖아요. 계속해서 거짓말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 관련해 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는 다시 비상계엄은 정당하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강변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법적 정치적으로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고 또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경호 인력을 내세워서 물리력으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적절한 때에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그것 자체가 저는 일종의 여론전을 위한 하나의 술책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적절한 때라는 것은 결국은 본인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으면 명분에 밀리니까 마치 출석할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의 술책으로 던진 것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14일이 첫 변론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제 출석을 하지 않으면은 16일 2차 변론 기일부터는 이제 출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헌법 재판이 이제 계속 되는데요. 참고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헌법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리인이 출석을 해서 재판이 진행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앞으로 끝까지 출석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만약에 계속해서 여론의 지지가 좀 올라가고 보수가 결집하고 그리고 또 이 체포될 염려가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여론전을 위해서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좀 희박해 보인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관저에 있다 해도 지금 경찰 인력을 내세워서 체포될 상황이기도 하고 또 만약에 헌재 재판에 출석하다가 본인이 체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있는 와중에 추가적인 속보가 들어왔네요. 윤 대통령 측에서 14일 헌법재판소 재판 기일에는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앞서 전해진 것처럼 신변안전, 경호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하는 것처럼 이 안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14일에 재판 기일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헌재에서는 5차례는 일단 기일을 지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14일도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 됐고 이 180일의 심판 기간 다 보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권에서도 너무 빠르게 진행할 필요 없다.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좀 뭐라고 보시나요?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 대통령 측도 그렇고 지금 이 내란죄와 관련한 수사는 말할 것도 없고 헌법재판소에서의 심판도 최대한 그 충분히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들의 어떤 재판에 대해서 좀 더 그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에 더해서 지금 이게 조기 대선을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사법 리스크가 많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입지를 점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하는 데다가 또 실제로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라든지 탄핵에 대해서 계엄 선포가 잘못됐다. 또 탄핵은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보수 지지층 내지는 중도층에서도 과연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기로에 섰는데 이렇게 입법, 행정 모든 권력이 한 당에 집중되는 그러한 상황은 또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 지금 저기 국회의원 수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 범야권을 합하면은 192석이나 되는데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민주당의 당대표가 민주당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볼 때 지난번에 그 총선 때의 공천을 포함해서 과연 그렇다면은 향후에 새로운 어떤 그 대선 이후의 지형은 훨씬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에 더해서 지금 그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속전속결, 속도전으로 아주 가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진척시키고자 하면서 실제로 자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러한 일련의 그 재판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은 무조건 시간 끌기. 예를 든다면은 법원에서의 서류도 어떻게 하면은 안 받으려고 하고 변호사 구성도 상당히 늦춰가면서 하는 일련의 행태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아마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180일의 심판 기간을 보장해 달라 그러는데 헌재의 입장은 이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180일이라는 게 딱 그 규정되어 있는 180일이라는 것은 그거보다 더 빨리 심판을 내릴 수도 있고 조금 늦춰질 수도 있는 상당히 유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의힘이 속도 조절론을 주장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정치적인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충 4월 정도에는 심판의 결론이 나온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예, 탄핵 심판 너무 빠르게 하는 것은 좀 어렵다, 부당하다 이런 여권 측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탄핵 심판은요 헌법재판소가 전적으로 재량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직권주의라고 하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다 주도하는 것을 이제 직권주의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내란죄 이 부분을 빼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부분도 결국 이제 헌법재판소가 재량으로 판단할 문제고요.
특히 이제 이 헌법재판을 언제 끝낼 것이냐라는 예. 것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법에는 180일 이내에 끝내도록만 돼 있지 그게 뭐 언제 끝내다라는 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 이 판단에 이제 헌재가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180일을 보장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는 난센스죠. 왜냐하면 반복되지만 이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왜 180일을 요구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한마디로 지연 작전이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그 사이에 이제 여론을 반전시켜 가지고 일단 뭐 내란죄 부분 또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탄핵 심판도 기각을 시키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산이 담겨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결국 국가 혼란을 장기화해서 나라를 완전히 나락으로 빠뜨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모습이다.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기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헌재는 어떤 선택을 할까? 지금까지 이제 헌재가 밝힌 기준은 두 가지예요. 신속과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정하게 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요. 과거에 이제 두 차례 탄핵 심판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63일 두 달이 걸렸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91일 그래서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법조계에서는 전망하기를 3월 중순에서 3월 말쯤 끝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 지금 상황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불법이다. 군대를 동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절차도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이 돼서 파면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파면이 된다면 3월 말 또는 3월 중순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대선을 또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5월 정도의 대선이 치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이 부분도 이어서 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형법상의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다루는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을 두고 여야가 지금 강하게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회에서는 형법상 이제 내란죄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이제 헌법상 그 위반 여부만 헌재에서 다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제 여당에서 반발을 한 건데. 지금 변론 준비 기일이 14일하고 이제 16일이죠. 이번 주에는 당장 윤 대통령 측이 14일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혀왔고 그 전부터도 이 내란죄 철회 부분에 대해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헌재가 그 전의 사건들을 바라보니까요. 판단을 한 경우도 있고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운동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헌재가 밝혔어요. 예. 예. 그런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는 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그러한 그 죄목에 해당이 돼요. 이거는 만약에 처벌이 된다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니면 무기금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그 한남동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과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격렬히 지금 시위를 벌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럴수록 원칙의 근거에서 판단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헌재의 결론이 난 다음에도 상당한 소요와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법리와 원칙과 증거와 그다음에 전례가 중요하다고 제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수차례 그 강조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서가 지금 헌법재판소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정본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 사실상 철회합니다, 안 합니다 가지고 지금 얼마나 논란이 있고 실제로 지금 헌법재판소의 권위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헌재 사무처장이 이 계엄의 포고령이 헌법에 부합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부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국회 본회의에서 했고요.
있고요. 또 민주당 의원이 자기가 국수본 원래 경찰 출신인데 국수본에서 그 자기와 서로 연락을 하면서 메신저 역할 하느라고 무지 바빴다는 얘기를 해서 스스로 논란을 지금 자초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과연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느냐, 거기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았는데 중앙지법에서 받았느냐, 아니면 중앙지법에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서부 지원으로 갔느냐, 별 논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은 굉장히 이 자체가 법리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정치 문제화되고, 지금 내란이냐, 이 내란이 자칫하면 내전 상황으로 가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지금 조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만큼은 바로 국회에서 넘어간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재량권을 발휘하더라도 불필요한 정치적인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소요와 혼란에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헌법재판소가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불필요한 어쨌든 소요나 그 외적인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명확히 할 부분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한 부분의 연장선상이 결국에는 헌재에서 재량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빠른 기간 내에 정리를 할지 말지 그 부분에 따라서 정치권에서도 어쨌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좀 정리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부분은 예. 헌재도 상당히 고심할 것 같아요. 우리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논란은 없어야 되겠죠. 특히 이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느냐, 아니면 직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또 특히 또 진영으로 대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헌재의 결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논란을 최대한 없애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불신하거나 또는 정당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방해하는 그런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예외가 없다. 만약에 우리가 정략적인 이유로 사법부를 흔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국회를 봉쇄해가지고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권력을 무한대로 확장시키려다가 결국 이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가지고 지금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정상적으로 본인이 내란죄 관련해서 피의자로 입건이 됐기 때문에 자진 출석해서 수사를 받으면 이 혼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 경호력을 동원해가지고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까지 거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가적인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내란죄 부분을 빼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탄핵소추 사유에서.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문제 제기를 삼고 있는데, 그 전에도 송달을 또 받지도 않으면서 이 송달을 받은 것을 간주하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잘했냐 잘못했냐라면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문제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진영을 결집시키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전적으로 헌재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헌재는 제가 볼 때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례를 보면 헌법재판소가 형사 범죄에 해당되는 여부를 판단한 적도 있고 판단하지 않는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이 탄핵소추 사이에 포함이 됐는데, 이때는 헌재가 또 판단했어요. 이 부분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관련해서는 헌재가 형사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이 부분은 형사적으로 판단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는 이 탄핵 심판의 핵심은 형사적인 재판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헌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을 그 직에서 유지를 시켜야 되느냐, 파면해야 되느냐, 이 부분만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헌재가 신속하게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국회 탄핵 소추단이 이 쟁점을 정리할 때 내란죄를 빼겠다라고 하니까 주심 정영식 재판관이 그렇게 알겠다라고 일단 수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헌재가 앞으로 예상하기는 내란죄의 형사 부분은 저는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에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망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보수층 그리고 중도층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국민의힘은 조금 자신감을 얻는 분위기일 텐데 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계엄 선포 이후에 지나치게 강경하게 입장을 폈기 때문에 반사 이익에 불과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우선 이런 결과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 개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애초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했을 때 이거 해제하라고 의결하는데 전적으로 참여했어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위헌 여지에 대한 그 탄핵 소추안이었지 않습니까? 그건 찬성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헌법재판소의 심리라든지 또는 일련의 법 집행에 대해서 이게 위법이냐 위헌이냐를 따졌으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은 그 지지율을 확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예. 제가 볼 땐 민주당 때문이죠. 그러니까는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할 때는 잘못했다가 훨씬 많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군에 못지않게 민주당의 하는 행태가 거의 뭐 점령군이야? 속전속결로 속도전을 펴다 못해서 마치도 권력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급하게 나서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의 원로들도 경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의 눈에는 더 빤히 보이겠죠. 그러니까 당 지지율은 오차 범위 내로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는 국민의 힘으로서는 반 이재명 공세에 화력을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밀어붙이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안은 여야가 합의하는 내란 특검법이에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느냐.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문제 제기가 나온다 그런다면은 여야가 합의를 하고 지금 야당이 많이 그 양보를 했다 그러지만 이제 여당이 곧 그 내란 특검법과 관련한 자체안을 제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계엄 특검법. 여기서 그 합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논란은 계속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강경 일변도로 나가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사 이익을 받는 것도 맞아요. 예를 든다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데 처음에 총리가 합의에 의해서 하라 하고선 받아들이지 않자 그날로 그 특검 그 탄핵을 발의해서 그 다음 날로 탄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29명이 지금 탄핵이 되고 뭐 현재 계류 중인 안이 10몇 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자체가 국민이 지금 좌우로 나누어졌을 뿐만 아니라 중도도 있는데 과연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느냐로 볼 때 야당이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마 민주당이 애초부터 제3자 추천에 의한 내란 특검을 발의했으면은 설득력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내부에 강경파가 저지를 했다 그러는데요. 그 강경파 목소리를 듣다 보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전에 언급하신 특검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여론조사 결과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여론조사 격차가 계엄 전에 또 하고 계엄 후하고 또 최근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난 것은 사실이고 지금 뭐 계엄 이후 여론조사하고 지금의 여론조사 격차가 좁혀진 것은 사실인데 이런 흐름을 또 왜곡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 지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해석을 한다면 보수는 더 큰 시련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제 갤럽 여론조사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여론조사 격차가 2%포인트로 좁혀진 것은 맞아요. 그런데 탄핵은 찬성한다라는 국민 여론조사는 64%거든요. 그리고 반대한다는 32%니까 여전히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이제 중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도에서는 탄핵 찬성 여론조사가 70%, 반대는 2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국민의 여론은 대다수가 지금 찬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 중도에서 보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여론조사 격차를 보면은 11%포인트가 납니다. 민주당 35%, 그리고 국민의힘 24%. 예. 그러니까 여전히 중도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여론이 우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격차가 좁혀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예.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결사항전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이대로 갈 경우에는 결국 정권을 넘겨준다. 정권이 넘어가면은 특히 이제 보수의 핵심 지지층은 우리는 다 죽는다. 이런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수가 결집하면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주당의 강공도 좀 상당 부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강공을 하는 거는 좋은데 강공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강경파 의원들의 발언이 좀 과격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문제 제기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구나 지금 민주당은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그런 정당 아니겠습니까? 이 국가적 혼란과 위기 상황에서 수권 정당으로서 좀 더 안정되고 신뢰감을 믿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그런 국민들의 기대감에 부응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민주당은 성찰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런 보수 지지층의 결집에 따른 반사 효과를 마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해석을 해서 백볼단을 국회로 불러가지고 김민재 의원이 뭐 기자회견을 함께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 중도는 물론이고 합리적인 보수조차도 등을 돌릴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정전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특검법 관련해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볼 텐데 금요일이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공수처와 지금 경호처 간의 극한 대립을 우려해서 여야가 좀 하루빨리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시점을 보면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면 당장 이번 주에도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는 상황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합의를 하려면 좀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칠지 한다면 또 언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는 이것을 그 소위 특검으로 예. 통합을 해가지고 진실을 규명하고 그 다음에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자라는 의지보다는 각 당의 당파적 이해가 앞서다 보니까 합의도 쉽지 않고 그 지금 특검 재표결이 부결되자마자 딱 2표 차이였거든요. 그러자마자 다시 수정안을 내는 그런 또 속도전을 피잖아요. 그러니까 또 국민의힘은 그걸 문제 삼으면서 어쨌든 지금 다음 주 그러니까 이제 내일 이후에 자체안을 내겠다라고 한 것이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물론 부총리 권한대행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기능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예. 경제부총리로서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 불확실성이 소위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또 내수라든지 민생에 얼마나 그 파장을 주는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단을 내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내를 소진했다라는 걸 보이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권한 대행 체제가 되잖아요. 이게 참 역설적인 건데 대통령이 탄핵이 된 상황에서 권한 대행 체제 우리가 지금 3번째 맡고 있는데
참으로 역설적이지만은 권한 대행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지금 그런 경향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최상모 권한 대행의 일련의 행보가 조금 갑갑하다는 국민의 어떤 인식이 반영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내란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선 제3자 추천에 더해서 그러면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그 계엄 선포의 이전과 이후를 하는데 지금 내란 플러스 외환이라 그러면서 민주당이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내용을 지금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외환의 내용에 예를 든다면 무슨 해외 파병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국민이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처벌한다라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기본권까지도 제약하는 그런 특검 법안의 내용이 있다라는 논란을 부추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과 보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국민을 생각하는 외연이라도 갖춘다면은 우선 특검에 합의하는 게 1차적인 관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야당에서 지금 14일에 특검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내일 그리고 뭐 14일, 화요일이 14일이니까 뭐 오전 정도까지만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좀 합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합의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내란 특검법, 뭐 김건희 특검법 반대만 해왔잖아요. 만약에 정말로 국민의힘이 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면 독소 저항이라고 자신들이 주장한 그런 부분을 제외한 법안을 만들어서 민주당하고 협상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미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켰고 또 이걸 뭐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재표결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안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입장은 뭐냐면은 협상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과연 법안을 발의할지, 내용은 뭘로 할지, 뭐 언제 처리할지 이런 부분 자체도 의총에서 얘기를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내용 자체도 그렇고 지금까지 해온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결국은 지역 작전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적극성을 띠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적극성을 띠고 있는 부분은 일단 뭐 국민의힘 또는 뭐 여권에서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 지금 특검 후보 추천권 관련해서 기존에는 이제 야당만 하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뭐 대법원장에게 넘긴다라든지 또 비토권 부분도 삭제하라든지 또는 뭐 수사 기간 또는 수사 인력을 대폭 삭제 또는 뭐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2표만 더 나오면은 통과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 2표 이상을 더 이탈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양보한 수정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저는 완전히 지금 정치가 실종된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일에 계속되면서 결국은 강대강이 계속되면서 그리고 이 비상계엄, 내란까지 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로 이거는 뭐 어느 특정 정당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 특검법을 가지고 여야가 좀 합의를 해라. 그래서 좀 정치를 복원시켜라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한 가지 내란 특검법 자체한 국민의힘이 지금 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좀 마지막으로 어떤 이 경호처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쭤보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지금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경호처 균열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경호처 폐지도 시간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면 이제 국민의힘은 경호처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유혈 충돌 사태가 나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뭐 중앙지법이냐 서부지원이냐를 가지고 논란은 있었지만 어쨌든 법원에서 그 영장의 정당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도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도 그걸
지켜가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체포영장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3차례나 소환에 불응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런 위기일수록 법을 잘 지킨다라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대외적 신인도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의 지금 핵심이 경호처가 맡고 있다라는 이유로 한쪽에서는 경호처를 폐지한다라는 언어 도단의 제안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 반대로 지금 유혈 충돌 발생하면 민주당이 책임져야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파당적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정치적인 논쟁에 대해서 그 왈가왈부할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그 체포 영장의 유효 기간이 꽤 긴 것으로 3주라는 말도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조기 대선이 됐든 향후에 대통령은 존재하는 것인데 경호처를 폐지하게 해서 뭘 어쩌겠다라는 것인지 이런 식의 어떤 그 정치적인 말장난 같은 얘기들은 더 이상 안 나오는 좀 성숙한 정치의 모습. 다른 거는 다 잘 나가고 있는데 K 정치 그러면 이거는 부끄러움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호처 폐지 이전에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장 핵심은요. 적법하냐 불법하냐라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관련해서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이라든지 또는 공수처라든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5차례나 출석을 거부하다 보니까 결국 체포영장을 요청을 해서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발부를 했거든요. 근데 법원이 발부한 이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더구나 대통령이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러면 법치국가가 아닌 거예요. 법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 나라는 야만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폭력이 센 사람, 힘이 센 사람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데 지금 경호처 폐지 문제는 왜 나오냐면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병이 아니에요. 국민의 공복이에요. 월급을 국민이 주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속의 피의자로 지금 입건이 됐고 그리고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됐는데 이 내란 이 피의자를 지키기 위해서 경호처 인력들이 말이죠. 사병으로 전략해서 불법을 저지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경호처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경호처 폐지가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호처 인력이 지금 불법의 방패막이로 동원되니까 그래요. 근데 이 경호처 창설 역사를 보면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에 생긴 거거든요. 근데 외국에 보면 이게 대통령 직속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경찰이 한다라든지 또는 다른 기관이 한다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경호처 폐지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경호처 폐지 문제는 급하게 할 부분은 아니고 좀 신중하게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국민에게 보일 수 있는 마지막 도리는 적법 절차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 또 특검법 협상 등 정치권 소식 다뤄봤는데요. 오늘 정호김 전 의원, 배종우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